예고해 드린 대로 그렇게 이번 학기 마지막입니다. 독일 문학 기행이 그동안 너무 오래 해서 이 헤르만 헤세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기회는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자, 헤르만 헤세 우리 뭐 오래전에 또 했고 또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이 읽었던 외국 작가 중 한 사람이 바로 헤르만 헤세가 되죠. 1877년에 태어나서 1962년 대단히 장수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헤세 하면은 자기 자신의 작품 세계를 그 스스로가 아름다움의 지지자이고 유희의 애호가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평가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헤세는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시로만 봤던 그 작가의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생애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헤세를 꼭 빠뜨리지 않는데 독일에서는 그 아버지가 요하네스 헤세. 자, 요하네스 헤세는 선교사 집안 후예였고 이 핏줄은 러시아 국적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바이센슈타인의 의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젤 선교협회, 이 똑실한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 집안이거든요, 여기가. 이 바젤 선교사협회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인도, 말라바르라는 인도의 인도 서해안입니다. 그쪽 지역에 말라바르 지역 그 해안에서 5년 동안 근무합니다. 이 아버지가. 근무하다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바젤로 귀환해요. 그 바젤은 뭡니까? 바젤은 스위스거든요. 그 선교협회입니다. 이 바젤 선교협회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아주 유명한 세계 선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The mission of founded as German Missionary Society 이렇게 해서 처음 창립할 때는 이 바젤은 땅은 스위스 땅인데 거의 독일 문화권이에요. 그 문화권 자체가. 그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헤세도 거기 자주 갔어요. 여러분 바젤 가면 누구 생각나야 돼요? 니체 생각나야 되죠. 자, 여기 1815년에 이제 이 협회가 결성된 뒤에 그 다음에는 이 협회 이름을 바젤 에반제리칼, 에반제리칼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바뀌었다가 지금은 바젤 미션. 내가 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지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선교 지역이 러시아, 가나, 중국, 카메룬, 보르네오, 나이지리아, 수단, 볼리비아, 칠레, 홍콩, 콩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수단, 타이완, 한국, 일본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 제3세계 전지대 했는데 이 선교협회가 굉장히 비교적 성공한 편입니다. 기독교 선교 중에서는. 근데 그 성공 이유가 뭐냐? 주로 가르치기를 프린팅, 인쇄업입니다. 인쇄술. 그 다음 타일 맨주팩처라는 건 타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빙은 방직업입니다. 방직업. 거기에다가 이런 종류 교육도 시키고 공장도 운영하도록 만들어주고 취업도 시켜주는, 쉽게 말하면은 복음 전달 이전에 직업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게 바젤 선교협회의 선택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먹혀 들어갔죠. 이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건강 때문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돌아왔다가 건강 때문에 이제 바젤 선교협회를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인도 말라바르 해안에 근무하다가 돌아오니까 그 본부에서 어디를 발령시켜 주느냐? 독일 칼프랍니다. 칼프. 여기에 칼프의 기독교 서적 출판사 이를 발령이 나요. 근무하러 갔거든. 근데 거기에서 그 기독교 서적 출판사의 사장, 책임 맡은 상사가 바로 미래의 장인이 됩니다. 근데 이 출판사는 1819년에 칼프에서 독일 칼프에 창업했고 기독교 서적 전문으로 내는 선교 후원기관이고 여기서 만난 게 헤르만 군데르트.
헤르만 군데르트. 헤세의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감은, 장인 영감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장인 영감이 아주 상당히 명물입니다. 기독교 선교계의 명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헤세 유년 시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헤세가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인데, 이 출판사 경영 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슈투트가르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이 지역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슈투트가르트. 거기서 목사, 선교사, 출판업가를 배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트빙게이 신학교, 이거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학창 시절에는 7월 혁명에 열광했다가, 7월 혁명 프랑스 혁명이죠. 1830년에.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기독교 진보하다 하다가 나중에 영적 체험을 한 뒤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23년 동안 인도에서 전도사, 의사, 교사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말라바르, 바로 헤세 아버지가 같은 데죠. 여기 선교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외할아버지가 7종의 인도 방언을 할 정도로 전문가에다가 찬송가 곡을 인도 가사에다가 자기가 곡을 만들어요. 218곡 그 찬송가 가사에다가 손수 작사 작곡해가지고 거기다 퍼뜨립니다. 인도에다가. 근데 24년 동안 하다가 건강 문제로 1859년에 귀향해서 바젤 선교협회 담당했는데 선교교회로 오니까 갈프 인쇄소 당신이 해라. 이렇게 근무해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출판사 사장의 딸에 마리 군데르트 이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유명한 선교사, 이 헤세 박물관에 가면요, 이 외할아버지가 썼던 6종류 인도 방언 사전, 말레이시아어 전무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방언 사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할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기기도 아주 괴상하게 생겼죠. 그 딸이 이제 바로 헤세 어머니가, 이 여자가 헤세 어머니가 되거든요. 이 여자는 부모는 인도가 있고, 오남매는 유럽에서 학교에서 되게 다 그렇게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관리나 선교사로 현지에 가도 자기 아들, 딸들은 모국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애 교육이 되니까 아들, 딸들이. 그런지 독일에서 컸단 말이에요. 이 마리는. 여기서 컸는데, 남자 관계로 기숙사에서 쫓겨났던 친구를 옹호하다가 요 주의를 받아가지고 부모에게까지 알려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집안으로 감시를 받으면서 컸거든. 그러다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인도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는 기선 배 타고 가다가 영국 청년하고 사랑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상당히 끼가 있는 여자지요. 학창 시절부터.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반대해가지고 그 남자하고는 떨어지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 남자가 요한했었거든. 요한했어요. 결혼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요한에서는 그 헤세 아버지고 첫 남편, 이 헤세 아버지 만나기 전에 첫 남편이 찰스 이젠베르크라는 이 첫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헤세 이복형이죠. 함께 인도에서 4년 동안 선교 활동해요. 헤세 어머니도. 하다가 남편이 건강 악화돼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서 바로 죽어버려요. 1869년 2월 19일에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딸은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 데리고 친정 자기 아버지 출판사 와서 출판사 일 도와주면서 갈프 실업학교에서 영어 수업도 담당하는 이래 되어 있었거든. 그때 32살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헤세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5살 연상의 여인입니다. 그럼 이제 같은 출판사 근무하잖아요. 하다가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이미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본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있는 과부를 만나서 마리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바로 헤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녀한테 장가간 게 아닙니다. 5살 연상의 여인한테 간 겁니다. 그 주례너
간단하죠. 딸의 아버지 장인이 주례 선 겁니다. 주례 선데 주례사가 참 좋아요. 요한복음 16장 29, 33절인데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설교해서 주례 해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집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시청 맞은편 하나 얻어가지고 신혼집 합니다. 이게 바로 헬세가 태어난 집이에요. 이게 이제 칼프거든요, 독일에. 독일 서부에 부영 칼프라는 도시인데, 여기 이제, 그때 서령기 선생님 가셨나? 네. 갔죠? 이 네. 도시 참 좋지요? 네. 정말 좋았어요. 이 도시. 지금 저기 빨간 그 있는 데가 이 주 이름입니다. 주 이름이고, 그러니까 독일 전체에서 보면 약간 서부지요. 약간 서부 지역에 빨간 데인데, 칼프라고 써놨죠. 거기 흐르는 강 이름이 나골트. 그 당시 1870년대에 4,500여 명 인구, 섬유산업과 60여 명의 구두 제조공, 연초공장, 화덕, 마차, 탑식의 제조, 인쇄기. 굉장히 그 당시 독일에서는 부유한 그 수공업 도시. 특히 1870년은 어떤 해입니까? 1870년에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잖아요. 보벌 전쟁. 1871년에 프로이센 승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그때부터 독일 제국 하나로 통일되죠. 바로 그때거든. 그러면은 프랑스로부터 많은 이 전리품을 얻어왔고 보상금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금까지 돼가지고 완전히 굉장한 부유한 시대. 이게 1870년대 독일입니다. 독일 그 뒤에 이제 1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때 이제 다 누리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하십시오. 역사적으로. 근데 이 지역은 신앙 중에서도 개신교 중에서도 특히 경건파라는 거는 그냥 허투루 믿는 예수가 아니고 그야말로 경건하게 믿는 그 기독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인류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헬델린 시인 얘기할 때 그 경건주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네. 경건주의 도시에 있는 대학은 대학생들이 바람을 안 피워서 처녀들의 사생활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경건주의 신앙이 아닌 도시에 비해서 4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로 그 처녀들의 사생활가 낮다. 그만큼 그 신앙을 하기 때문에 여자를 함부로 연애도 함부로 안 한 거죠. 그게 경건주의거든. 바로 이 도시가 바로 칼프, 헤세의 고향이다. 헤세 광장입니다. 이게 저 보이는 게 헤세 집이거든. 헤세 탄생집입니다. 독일이 이게 그 당시 집을 그대로 있다 그래요. 내가 그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집도 저랬대요. 저랬는데 헤세 생갑니다. 여기 3층이거든. 3층 오른쪽 첫째 방. 여기쯤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기에 꽃이 있는데 꽃 있는 위층에 제일 오른쪽 저게 이제 헬스가 태어난 바이고 지금은 이게 완전 헬스 박물관이 되고 있는 여기인데 여기 이제 헬스 칼프에는 헬스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이 박물관이 참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해서 많고 볼 게 많아요. 동상부터 이게 이제 유리알 유희의 이 박물관에 뭐 내가 보기에는 그 해외 번역된 헬스 작품을 다 모아놨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된 유리알 유희 있는데 우리나라 책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책은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는 모양이야. 이 헬스 그 박물관에 있는 사진 옆에 있는 이상한 사나이가 와자도 뼈하게 우울하게 했죠. 헬스 이복형 아까 그랬죠. 어머니가 첫 남편과 사이에 두 아들 데리고 왔다 그랬죠. 큰형은 나중에 약사가 돼요. 헬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둘째 형은 조금 말썽부렸지만은 어쨌거나 바람 나던 그 말썽을 다 접고 나중에는 착실한 시민이 됩니다. 그 형인데 그 뒤엔 뭐 헬스와 아무 거래도 없고 완전 남이 돼버립니다. 그럼 헬스의 친남매들은 누구냐면 누나
아델레라는 누나가 있고 남동생 파울 바로 죽어버립니다. 5개월 만에. 여동생 또 바로 죽어버려요. 또 여동생 마리 좀 오래 살았죠. 마리는. 근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 또 동생 한스는 막내죠. 헤세의 막내 동생입니다. 작품 인물 중에 가끔 한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요한에서. 자, 이게 이제 가족들과 어릴 때거든. 헤세. 아버지, 어머니, 저 사진 속에도 어머니, 이 헤세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헤세예요. 이 신혼집에서 7월 2일 태어났고, 이게 이제 슈바비엔 파이어티즘 가는 거는 이 지역이 독일 이 지역을 슈바뱅 지역 이래 부르거든요. 슈바뱅 지역. 이 슈바뱅 지역이 그 경건주의 신앙이 굉장히 유명한 그 문화적으로 그런 도시입니다. 민년이 있는 그런 도시죠. 근데 헤세를 임신했을 때 헤세 어머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쌍둥이를 착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만 남았다. 아주 유명한 장난꾸러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헤세가 일생 동안 다닌 거의 모든 지역이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제일 먼저 칼프 찾아보십시오. 이 조금 희미한 지도에서 좀 희미한 부분은 독일이고 조금 회색이 진한 거는 스위스입니다. 헤세는 뭐 이 지역밖에 안 다녔어요. 물론 여행 갈 때 빼놓고는. 그 독일 지역에서 제일 위에가 말보른입니다. 말보른이 나오죠. 저기 이제 헤세가 학교 다닌 데거든. 그 밑에 직진을 해서 딱 내려오면은 칼프지요. 칼프. 저기 헤세 고향이에요. 이 고향 칼프에서 태어나가지고 말보른 수도원 학교 다니다가 또 튜빙겐 신학 가기 전에는 튜빙겐에 있는 서점 점원으로 일도 했다가 그다음 칼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나오면 괴핑옌이라는 데가 있어요. 괴핑옌. 여기서는 헤세가 학교 다니는 데예요. 여기 나오는 도시는 다 헤세가 관계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튜빙겐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파란색이 나오고 가이엔호펜이라는 게 나오고 가이엔호펜 나오죠. 가이엔호펜. 저게 뭐냐면은 스위스 땅입니다. 호수가에 조그마한 지도에도 안 나오는 마을에 헤세가 나중에 유명한 그 작가가 된 뒤에 거기 처음 가서 살아요. 아내하고 함께 애들 데리고 거기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왼쪽으로 쭉 나가면 바젤에는 헤세가 어렸을 때도 갔고 어른 돼서도 아주 좋아했던 도시고 그다음 거기서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은 쭈리히 베른 나오죠. 그러다가 오른쪽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질스 마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질스 마리아, SILS, 질스 마리아는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있다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구상하게 된 니체의 바위가 있는 바로 그게 스위스의 질스 마리아입니다. 여기를 헤세도 요양차 자주 가요. 왜? 헤세도 니체를 좋아했거든요. 그다음 그래서 왼쪽으로 비슷한 데로 오면 몽타뉴올라. 이건 헤세가 만년을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게 헤세 그 일생입니다. 좀 저렇게 한번 여행 갈 때는 저렇게 쭉 한번 다녀보면 참 좋겠죠. 4살 때입니다. 자, 여러분 저 관상 보면은 어른이 된 뒤에 헤세와는 완전히 다른 고집통이 보이지 않아요? 이마가 탁 붉어졌죠. 이마가. 근데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약간 역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입을 딱 담은 제 인상이 완전히 꼴통, 고집센 말썽꾸러기. 놀라운 상상력에 사납고 활달하고 장난이 심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해서 어머니가 오죽하면은 하도 장난을 치니까 이 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일이 더 많아진다. 나중에 그 평화로운 헤세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고향 칼프의 출판사에 근무하다가 바젤 본부로 정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가 이사를 가요. 그 이제 스위스 바젤 아까 지도에 봤죠. 바젤 니체가 근무했던 바로 그 대학입니다. 바젤 대학. 그리고 이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책자 발간도 하고 독일 문학도
강의하는. 여기 살 때가 헤세에게는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았다 그래요. 낙원이자 원시림이었다. 그 바젤 시내에 있다가 조금만 교회 나가면 완전히 그냥 이 들판 이렇게 이제 즐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세가 바젤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 시절을. 나중에 막 자기 말씀 나고 할 때는 글이 좀 보내달라고 아주 애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얘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하도 좋으니까 국적을 아예 얻어버립니다. 아예 스위스 국적을 얻어버려요. 독일 안 갈라고. 이 바젤입니다. 바젤은 저 위에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참 북쪽이에요. 독일에 가까운 지역, 국경 바로 가까이 도시예요. 바젤이거든. 이 바젤에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은 여기 유명한 인물들 많거든요.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마틴 루터하고도 아주 잘 알고 마틴 루터에 다 동조해 줬어요. 그래 에라스무스라면은 그 당시 그 16세기 전후에 그 르네상스 시대 그죠. 이때 유럽 최대의 석가가 한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이때 이제 유럽 최대의 석강이 토마스 모아거든요. 영국에. 토마스 모아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에라스무스. 그 정도로 이제 유럽 석학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렇게 루터하고 개인적으로는 친하면서도 결코 루터의 종교에겐 지지는 하면서도 자기는 개종을 안 해요. 계속 가톨릭으로 남아있다 죽습니다. 독특한 휴머니스트죠. 브루카르스 우리 지난번에 했죠. 니체가 바젤 대학에 갔을 때 선배 교수였던 사람으로 명강의. 주로 뭡니까? 르네상스, 문화사 강의했던 그 사람입니다. 융은 심리학자입니다. 이 심리학자는 헤세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융의 제자한테부터 헤세가 나중에 그 정신병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부인이 이 제자한테 치료도 받고 헤세도 많은 정신병 신세를 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카를 융. 그 프로이트보다 나이는 더 많아요. 융하고 같이 했죠. 여러분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가 어떻게 나요? 심리학 정신 분석학 중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프로이트 가면 굉장히 유명한 줄 알고 프로이트 책은 많이 보는데 융 책은 안 보거든. 그게 아니에요. 융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나는 융이 더 옳았다고 봐요. 프로이트는 좀 약간의 사이비 기가 있고 그 대중적인 명망을 타버린 건데 융은 그게 아니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이 인격 형성의 과정을 완전히 성적인 성장 과정의 그 저지를 어떻게 빨아먹었느냐, 똥을 어떻게 쌌느냐, 아니 그런 걸로만 프로이트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형성 과정을. 근데 카를 융은 그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 사회적인 요인.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내 개인의 체험만의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ness라는 집단 무의식 이론을 처음 만들기 바로 융입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해요. 꿈의 해석도 달라요. 프로이트하고. 그 융, 이게 이제 바로 그 여러 나라 다니다가 만년에 바젤의 대학에도 근무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바젤에서 죽었어요. 카를 융이. 그 다음 카를 바르트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이 카를 바르트 정도는 이 카를 바르트 책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나는 개신교. 독일 신학자거든요. 여기 바젤에 잠깐 와 있었어요. 바젤 와 있을 때는 히틀러가 집권한 뒤에 추방당해서 바젤 대학에 있다가 나중에 그 2차 대전 끝난 뒤에는 독일에 갔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활동하다가 죽은 20세기 최대의 프로테스탄트, 20세기 신학자, 최대의 신학자입니다. 특히 레포먼드, 그 보수파 개신교, 복음주의적인 개신교에서
지금 말하는 이제 민중신학 세계교회협의회 처음 만든 게 칼 바르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 중에도 칼 바르트 계열의 목사들은 다 괜찮아요. 아닌 사람들은 좀 꼴통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람인데 기독교 하면서도 뭐 칼 바르트를 연구하거나 그 책을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지금 바젤이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해석이 돌아갑니다. 바젤의 아버지가 근무할 때 초등학교 거기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그 외할머니가 죽어요. 그 외할머니가 죽으면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거든. 외할아버지가 칼프에 있잖아요. 독일에.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출판사를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운영하려니까 자기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또 살림도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 자기 사위 딸, 그 사위 바젤 선교협회 본부에 근무하죠. 도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헤세가 그렇게 낙원이었던 바젤로부터 아버지가 다시 외할아버지 소환을 받고 고향 칼프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헤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아가 돼버려요. 9살 때 돌아왔거든. 와가지고 여관이었던 건물에 출판협회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일가족이 그거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외할아버지가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집에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헤세가 외할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죠. 이게 칼프거든요. 칼프인데 우리 독일 문학여행 갔을 때 저 동상이 등신대라 그럽니다. 헤세의 키 그대로 얼굴 크기도 그대로 등신대 그대로 조각한 게 이제 헤세가 이 다리 위로 세인트 니콜라스 브리지라는 다리인데 나골트 강변 이 밑에 나골트 강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백시종 선생 소설가,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숙명여대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입니다. 권성우 문학평론가. 우리 그때 문학여행 같이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셋만 딱 찍었어요. 이때 써먹으려고 찍었어. 이때 독일은 빌헬름 2세가 즉위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독일 역사를 기행하면서도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 황제의 마지막, 독일이라는 나라가 300여 개의 영주 국가에서 나폴레온이 침략하면서 30여 개로 통폐합됐다가 1871년 보불전쟁 끝난 뒤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이 하나로 다 통일됐죠. 독일 제국이 됐습니다. 1871년 1월에 이제 벨사유에서 독일 제국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 뒤에 그 황제가 죽고 빌헬름 2세가 이제 등장해요. 빌헬름 2세가 1888년에 제위합니다. 이제 황제로 등장하거든 하면서 비스마르크를 해임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참, 황제들이요. 이 아주 나쁜 황제예요. 이제 일명 카이젤 황제 가는 게 이겁니다. 카이젤 수염이라는 게. 코수염을 다 우리가 별명을 카이젤 수염 이러잖아요. 코수염 기른 사람들 보면 다 좀 이상해요. 사기성이 많아. 이 카이젤 황제거든. 이제 카이젤 수염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독일을 전쟁국가로 만든 장 본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동안에 독일이 어렵게 30여 개 영주국가를 통일해서 이제는 전쟁 그만하고 조용히 국민들을 평화롭게 살게 해주자. 이게 비스마르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는 이제 우리 통일했고 힘이 있으니까 남한테 좀 쳐들어가자. 이게 바로 이 황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화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를 수상해서 모가지 잘라버리고 지 맘대로 전쟁을 유발한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된 거거든. 2차 대전 끝나니까 독일이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독일이 혁명이 일어나서 황제 쫓겨납니다. 그 평생 추방돼서 외국에 여기저기 전쟁하다가 외국에서 죽어요. 이게 독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 이 황제가 슈투트가르트는 외갓집이거든. 그 헤세에게는 외갓집이잖아요. 헤세 외갓집에 자주 갔어요.
갔을 때 이 황제가 왔대요. 그런데 이 외갓집은 슈투트가르트에서도 비교적 족보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외사촌들이 황제가 슈투트가르트로 왔을 때 환영대회에 나가서 선물 다 받았어요. 그걸 헤세한테 막 자랑하는 걸 헤세가 본 겁니다. 자, 12살 때 칼프지역 라틴어 학교 헤세가 입학했고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예를 들면 아주 그 상인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코담배를 특별히 코담배는 비싸거든요. 특별히 주문해요. 왜? 실제로 필요도 없어요. 그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담배 주문하니까 지금 없는데 우리 나중에 갖다 놓겠다. 그리고 네가 왜 담배 사느냐? 아버지가 주문해달라고 해서 아버지 신부랍니다. 거짓말입니다. 별로 안 사가요. 안 사가니까 나중에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주문해놓고 왜 안 사갔냐 하길래 도망쳐버립니다.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벌도 받아요. 그런 장난부터 온갖 장난을 다 쳐요. 이랬는데 제일 심한 게 죽을 뻔해요. 나골트 강의 뗏목을 이 물이 굉장히 가팔라요. 이 산 속에 강이기 때문에 가팔이 흘러가기 때문에 뗏목이 어른들 없이는 못 타요. 근데 동네 뗏목을 그냥 꺼내가지고 자기 동생 태워가지고 타고 가다가 막 떠내려가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칼필 전 시내 비상이 걸립니다. 애 죽는다고. 그래서 억지로 하루에 가서 막 해가지고 구출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말썽꾸러기입니다. 시가지 전체에서 온갖 장난 다 해요. 애들 때리기도 하고 나무 유리창 깨고 뭐. 그래서 이제 애들 꾸중할 때의 말이 뭐냐면 너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햇새처럼 된다. 이게 그 꾸중하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동네 악동 여기거든요. 이게 나골트 가입니다. 동상이 있는 그 다리예요. 이 동상. 그 사진을 참 잘 못 찍었는데 이 차들 대놔가지고 차만 없으면 이제 다리 타고 다 착 잘 나오는데 차를 주차시켜 놔가지고 이게 나골트 강입니다. 여기거든요. 이 다리의 오른쪽이 이제 시가지 시청 광장이 되고 제가 태어났던 집이 되고 왼쪽은 집이 별로 없어요. 도로만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준비 이때 뭐 무조건 그냥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그런 집안에서는 무조건 신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과목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까다롭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자기 꿈은 뭐냐? 즐겁고도 흡족한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찰싹 소리내며 해초리가 힘을 과시하는 곳은. 근데 이럴 때 그래도 헬스에는 장난치면서도 상당히 명랑쾌활한 그 장난꾸러기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잘 자랐습니다. 14살 때 신학자 책 관문 통과해요. 이때 이제 빌텐베르크 주에서 국가시험입니다. 신학교 들어가려면 저때 벌써 독일 교육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 가느냐 실업고등학교 가느냐 초등학교 때 이미 정해요. 독일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저때 시험 봐가지고 신학대학 갈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특수 코스예요. 사실 저게 오라요. 오늘 우리나라는 만약 저래 하면은 학부형들이 돈 싸다 줘가지고 아마 6학년 담임 선생님 떼부자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독일 교육식을 하면 되는데 부패를 모르는 전혀 모르는 정직한 사람들과 완전히 사기꾼들인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제도적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이때 이미 그 신학교 갈 자격증 따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마을브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죠. 제일 위에 있었던. 자, 마을브론은 뭐 이미 그때 내가 그 헬텔린 할 때 했죠. 예고도 했죠. 했어요. 소설에 나오고. 굉장히 엄격한 집안입니다. 학교입니다. 천문학자 케플러, 헬텔린, 그 다음 신학자 다비드 슈트라우스. 다비드 슈트라우스 누굽니까? 니체가 학창시절에 애독했던 신학자. 뭡니까? 헤겔 좌파. 예수를 인간 예수 전기로 쓴 그게 다비드 슈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말부른 기숙학교 출신이에요. 여기는 이 학교입니다. 여기 우리 가봤잖아요. 아, 이 학교 참 운치가 있어요. 옛날 그대로인데 담장만 없어졌어요. 담장. 옛날에는 높은 아주 벽돌담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함부로 학교 밖으로 도망 못 가게 엄격한 학교 규칙이 뭐 말할 것도 없죠. 6시 30분에 기상해가지고 20분 후에 옷 입고 세수하고 예배 보고 식사하고 수업하고 또 수업하고 9시에 취침 기도하고 취침하고 헬스에는 선도부가 돼요. 그 농대이가. 책장에는 문학책만 잔뜩 갖다 놓고 신학 공부는 안 하고. 근데 못 견딥니다. 무단 외출해요. 3월이면 춥거든요. 무단 외출해가지고 학교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도망가가지고 집더미, 그 밀집 더미 속에 추우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밤을 새요. 그러다가 이때 말벌은 수도학교 가면 이건 유명한 명문학교거든. 명문학교 학생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딱 찾다가 부들려가 귀교해가지고 8시간 동안 금고형을 받습니다. 이래가 이제 신경쇠약증, 정신 이상이 되어버려요. 벌이 너무 엄해가지고. 이때의 경험을 그대로 쓴 것이 바로 술래바퀴 밑에서, 술래바퀴 아래서 이겁니다. 이 소설은 그 종교교육, 원래 이런 그 신학교 계열 학교를 졸업한 문학인들은 그 교육의 비인간성을 다 비판하는 걸 씁니다. 제임스 조이스도 이런 소설, 어렸을 때 성경 소설 중에 이런 거 쓴 게 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계속 공부만 시킵니다. 공부만 시키니까 나중에는 그 강에 떨어져 자살해버려요. 그러는데 목사는 공부하는 걸 장려하고 교장도 장려하는데 그럼 그 학생을 동정하는 건 누구냐? 구두방 주인입니다. 노동자, 구두방 주인, 배운 거 없는 사람. 목사님, 그 배운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은 사람 그냥 막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그 욕만 하는데 이게 이제 수레바퀴 밑에서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봤습니다. 이거 보고 장난꾸러기 많이 됐죠. 이래서 그냥 학교 쫓겨나버린 거예요. 이 학교, 말부는 학교 못 다닙니다. 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완전히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이웃 학교 또 놓으니까 거기서 또 말썽 나고 또 놓으니까 또 말썽 나고 점점 자꾸 말썽을 합니다. 그 권총 자살하고 권총도 구입해가지고 자살 기시도 하고 또 죽지도 않아요. 또 쉽게. 그게 애를 먹었거든. 그리고 부근에 바이프링겐이라는 거기 도시에 마을에 약국 경영하는 의붓형 큰형이 있었죠. 약국했잖아요. 이 형이 보다 못해서 자기 하숙집을 데려다 같이 있으니까 하숙집 딸 7살 연상 그 처녀한테 짝사랑하다가 안 되죠. 어린애가 장난도 아니고. 그 정신병원에 맡겨라. 또 막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숙집 집에 데려와. 또 말썽 부려. 그 정신병원 진짜 집어넣어버려요. 그 말썽 부려요. 그래가지고 맨날 편지 쓰니까 이래 말해. 잘 있거라. 너 낡은 집이여. 너희들은 치욕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나를 쫓는다. 내 쫓아냈다. 안녕.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 그대들. 나는 이제 또다시 혼자다. 자유마저 악마에게로 가버린다. 그래, 자유는 깨끗해야 연기를 보이다. 나는 정신병원을 보내줄 거야. 누가 알까? 정말로 내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을. 이런 시를 쓸 정도로 부모에게 결별시가. 막 정신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아버지 날 빼내달라. 애를 먹어요. 나중에는 아버지는 거의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어머니도 외면 상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햇세가 바젤로 보내달라. 바젤 시절. 그 목가적이 시절 그걸 그리워한 겁니다. 그리고 바젤에 갔어. 이때 목사가 하나, 좋은 목사를 만났어. 엉터리 목사가 아니고. 햇세 정신병자 아니다.
어른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혜세가 조금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갔다 학교 못 다니니까 군에 가야 되거든. 그래 군 입대 시험 군도 함부로 안 가고 입대 시험을 봐야 돼요. 입대 시험은 합격돼. 근데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학교로 다시 편입해서 학교를 다녀요. 말로는 좋은 학교, 인류 학교는 못 가고 대학 당해버리고 그래가 이제 다시 군에라도 가려고 시험 봐가지고 했는데 결국 군에는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그대로 학교를 다닙니다. 다니는데 김나진도 자퇴해버려요. 다니다가. 자퇴해버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가 서점 점원으로 들어갑니다. 서점 판매원으로 들어가요. 갔다 또 3일 만에 행방불명 되어버려요. 그래 아버지가 막 찾다가 거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해 또 데리고 와요. 얼마나 고생했는가 알겠죠? 부모들이. 햇새도. 이제 서점 근무했던 데고. 고향 사람들끼리 전부 내 녀석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너도 햇새처럼 나고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집안 식구들도 아이 저 마성거리기 그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탑시계 만드는 공장에 점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람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서점 견습사원으로 갑니다. 이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지가 돈벌이 하면서 아야 뭐 집안 대지로 아무것도 지가 서점 점원 노릇 하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독해요.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12시간, 서점에 12시간 근무해요. 근무하고 와서는 꼬박 앉아가지고 문학 공부를 해요. 하인의 전집 저런 거 주문해가지고. 아, 대단합니다. 티빙겐의 해켄하우어 서점. 이거 지금 이제 뭐 관광지로 돼 있어요. 해서 알바이트 했던 데거든. 여기 있으면서 책도 훈련을 아주 잘해요. 나중에는 그 일상적인 그 분류에서 좀 고전, 일반 점원들이 잘 모르는 그런 특수 관리가 돼가지고 맨날 그 서점 가게에 서가지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 창고에서 서점 분류하는 고급 사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공부도 하고 시도 쓰고 그런 시간을 낮에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실력이 있었던 거죠.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도이치 시인의 집이라는 잡지에다가 쇼팽의 노래라는 시를 이제 투고했더니만 실려요. 그러니까 그게 막 자기는 자랑스러워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냈더니만 어머니는 그냥 그 책에 실린 다른 시인 시만 좋다 하고 해서 말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사원을 해가지고 시를 써서 자기가 번 그 아까운 돈으로 자기 출판 시집을 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용감한 청년이죠. 그래가지고 시집 앞에다 헌사로 마리아와 게트루트 부인에게 바침 이렇게 그 시집을 어머니한테 보내니까 어머니는 이게 가상의 여자인 줄 모르고 자기 아들 여자친구인 줄 알고 가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고 형님은 또 바람 피우나 싶어가지고 그래. 어머니는 하나도 만족 안 해요. 왜? 어머니는 너무나 경건한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실 써도 그냥 하나님 하고 이래 나와야 좋아하지 안 나오면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법학도 첫 애독자입니다. 루드비히 핑크거든. 이 핑크는 나중에 나와요. 이름 외워두세요. 이건 나중에 친나치파가 됩니다. 헤세하고 완전히 사상이 달라져요. 법대 나와가지고. 어쨌거나 이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첫 내가. 그 다음에 첫 소설 내거든. 첫 소설은 그 시집 애독자의 여자애의 남편이 출판사에서 내준 책이에요. 그럼 뭐 이런 거 보내주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의 책을 읽고 걱정에 대해서 잠을 못 잤다. 어떻게 이런 불순한 책을 쓰느냐. 그랬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
22살 때. 그럴 때 바젤로 가버립니다. 바젤로 지가 그냥 이사 가버려요. 그래서 라이 서점. 여기서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서점, 큰 서점에서 분리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는 왜 그러면 바젤로 갔냐. 지가 소년 시절의 추억도 있는다가 니체를 좋아해가지고서 갔는데 여기 이제 시토 교단 이것도 이제 굉장히 경건주의 신학이거든요. 이미 니체는 이때 되면은 발작해가지고 바이마르 여동생 집에 가 있을 때고 바이마르 어머니 집으로 가 있을 때고 이때 이제 헤세가 열광하는 화가 중에 베크렌 바젤에 살아 있었어요. 이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베크렌은 화가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나중에 여러분들 다 좀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야말로 성실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있었고 이때 이제 이 뭐 소설 같은 것도 많이 구상하고 해가지고 부모와는 거의 단절해버리고 부모 은혼식에도 불참하고 편지로 지난날 불효에 대한 용서만 구하고 집필에 매진할 그 독방을 구해가지고 나가서 독방 얻어가지고 집필합니다. 정의 시절. 완전히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장난기 있던 헤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거리에서 만나면 몰라봐요. 갈프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인데 참 간대기가 벗어요. 갈프에서 기차를 이태리 갑니다. 여행을. 그 돈 없는데 처음으로 바다 구경해요. 르네상스 미술에 심취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단편집을 냅니다. 이러거든. 이러다가 스위스 이태리 여행한 뒤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바젤로 돌아옵니다. 이때 카를 부세라는 유명한 시인, 카를 부세라는 시인 이름 들어봤죠? 산더머 저쪽에 행복이 있다지만 뭐 하는 그 시, 유명한 시를 쓴 카를 부세. 그 당시 인류 시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헤세를 유심히 보고는 현대 도이체 시인 총서에 헤세 집어넣어줘요. 인정받은 거죠.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 장례식 가지도 않아요. 가족들이 아마 내가 안 가는 걸 좋아할 거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쓴 시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어머니가 날 이해 많이 해줬다. 내가 볼 때 지금 거짓말이에요. 자, 이제 헤세가 떠오르거든요.